건강한 하루를 위한 필수 루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들 많죠. 직장인이라면 충분히 그럴 법한 일이고 또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피할 수 없는 질환, 바로 목 디스크입니다. 하지만 몸에 이상이 생긴 걸 알면서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루 이틀 미루다가 결국 2차 합병증까지 얻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퇴행성 질환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영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형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원래 디스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즉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디스크 질환이 중장년층에만 국한된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좀 두루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장님?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일하는 직장인,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에 열중하는 학생 등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목 디스크 발생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제대로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먼저 목 디스크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정의부터 내려주시죠. 원래 목 디스크는 목 뒤쪽에 있는 척추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의 명칭이고 한글로는 추간판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추간판이 어떤 원인에 의해 밀려나와 귀 쪽을 지나는 신경들을 자극하거나 압박하면서 그 신경이 가는 쪽으로, 즉 뒷목이나 어깨, 팔, 손 등의 신경자극 증상으로 이상 감각이나 통증 혹은 근력 저하 등 증상을 일으키는 상태가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이며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본 명칭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지만 많은 분들이 목 디스크로 알고 계시는 만큼 오늘은 편의상 목 디스크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목 디스크를 비롯한 이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디스크 질환이 목에만 생기는 건 아니죠, 원장님? 그렇습니다. 목뼈 부위인 경추 외에도 등뼈 부위인 흉추, 허리뼈 부위인 요추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경추 부위에 디스크가 생기면 경추 추간판 탈출증, 흉추는 흉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위에 따라서 좀 달리 불리는데요. 말씀하신 경추, 흉추, 요추 등 여러 부위에서 이 디스크가 발생하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어딜까요? 요추, 경추, 흉추 순입니다. 요추는 4번, 5번, 그리고 5번, 1번 사이에 발병할 확률이 가장 많고 3번, 4번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경추는 5번, 6번, 7번 사이에서 발병할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4번, 5번 쪽에는 적은 확률로 발병합니다. 네. 흉추는 갈비뼈 때문에 드물지만 그래도 드물게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추는 이 갈비뼈 때문에 잘 발병하지가 않는 거네요. 그래서인지 흉추 디스크는 별로 들어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에 반해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것은 요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가장 익숙한 질환이긴 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목 디스크 발병률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목 디스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걸리고 있을까요? 목 디스크 환자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목 디스크 환자가 2018년 96만 2,912명에서 2021년에 99만 3,477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스마트폰 주 사용층인 10대에서 30대 청년 환자 증가율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20대 목 디스크 환자 수는 2010년 3만 345명에서 2020년 4만 4,398명으로 10년 만에 약 1만 4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환자의 연령층이 낮을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좀 과신한 나머지 좀 의심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는 키워드와 함께 목 디스크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목 디스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잘못된 자세. 잘못된 자세가 목 디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원장님? 직장인들이 업무 중에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볼 때 마치 거북이처럼 등을 꾸부정하게 하고 목을 내미는 자세를 취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고개가 숙여지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머리의 무게중심이 몸의 무게중심 축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로 목 디스크의 하중이 더욱 많이 실리면서 네. 디스크가 더 쉽게 손상받고 밀려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망치를 들어올릴 때 망치머리를 잡고 세워서 들어올리면 별로 힘들지 않고 쉽게 들어올릴 수 있지만 망치 맨 끝부분을 잡고 눕혀서 들고 있으면 힘이 매우 많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 원리로 목이 앞으로 숙여질수록 목 디스크가 받는 하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특히 전자기기 사용하실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불필요한 스마트폰 사용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잘못된 자세를 취하는 게 이 목디스크의 발병 연령대를 점차 낮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 잘못된 자세가 목디스크의 발생 원인이 되겠죠. 또 이 외에도 목디스크 탈출증의 원인을 좀 정리해 주세요, 선생님. 목 디스크 탈출증은 일종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시작됩니다. 나이 들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지듯이 보통 20세 이후부터 디스크를 둘러싼 인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디스크 내부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가벼운 외상이나 장시간에 좋지 않은 자세에 의해서 디스크가 쉽게 후방으로 돌출돼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서 목 디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20세부터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디스크라는 부위는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노화가 좀 빨리 오는 편인 건가 봐요, 선생님. 워낙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며 그중에서도 목 디스크는 계속해서 머리 무게를 버텨야 합니다. 네. 예, 체중이 걸리지 않는 다른 부위들에 비해서는 자세에 따른 영향을 매우 크게 받게 됩니다. 특히 구부정한 자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머리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목 디스크의 압력이 급증하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노화 현상인 인대와 주변 구조의 퇴행성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현대인들이 흔히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생활 습관과 자세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디스크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잘못된 자세 등이 계속 또 이어지면 이런 디스크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근데 자세처럼 지속적이지 않아도 뭐 교통사고처럼 한 번의 어떤 외상으로도 디스크 손상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건강한 디스크는 일정 정도의 충격 또는 외상에 견디겠지만 평소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던 분들이나 퇴행성 변화가 쭉 진행되어 있는 디스크는 경미한 교통사고나 사소한 외상으로도 디스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일자목, 거북목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잘못된 자세를 반복하게 되면 목뼈가 일자가 되고 또 앞으로 나오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런 일자목과 거북목이 목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정상 목뼈는 C자 형태로 머리 무게를 골고루 분산해서 받아주게 되는데 일자목이나 거북목에서는 분산되질 못하고 척추의 앞쪽에 위치한 디스크, 급격히 꺾이는 꼭지점이나 변곡점 부위에 압력과 충격이 집중되어서 더 쉽게 디스크 질환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자목과 거북목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와 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바른 자세가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른 자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유사 질환. 목 디스크가 다른 질환과 감별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나 봐요. 네. 목 디스크 문제가 있을 때 어깨 주변 근육들로 가는 신경들이 자극받으면서 근육들이 뭉치거나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에 어깨 질환으로 오인하거나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 전문가들도 증상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만 꼭 구분해 보자면 목 디스크는 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깨 질환은 이 팔의 움직임에 따라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근전도 검사, 어깨 초음파 검사, MRI 등이 필요하겠고요. 목 디스크 문제 시에는 위치에 따라서 손저림이나 힘이 빠지는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손이 저릴 경우 손목 터널 증후군과 목 디스크가 좀 혼동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손 저림 그러면 목 디스크와 딱히 연결이 지어지진 않는데 어떻게 손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목 디스크 뒤쪽을 지나는 신경들을 경추신경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중 6번부터 8번까지의 경추신경은 주로 손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들이 자극받으면 손이나 손가락에 저림 형태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손목 터널 증후군 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다만 목 디스크가 있을 때는 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손의 증상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는 손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증상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근전도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인해서 목 디스크와 좀 헷갈리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혹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단 기준, 자가 진단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단순 근육통과의 구별이 필요하신데요. 네. 특히 일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이 되면 목 디스크 증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뒤로 젖힐 때 팔 쪽의 통증이 악화된다거나 하면 이 디스크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리고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른 경우에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목 디스크인 건 아니죠? 네, 척추 측만증의 경우에도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를 수 있고요. 자세나 다른 문제로도 어깨 높이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목 디스크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병원을 찾게 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진단 기준 알려주세요. 전문적인 병원에서는 단순히 목뼈뿐만 아니라 연결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정렬 상태와 변형을 엑스레이로 같이 확인해서 목 디스크 간격이 좁아졌는지 일자목이나 거북목 혹은 측만증이나 꾸부정한 자세 등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림감, 마비 증상 등 신경자극 증상을 동반하고 있다면 근전도 검사, MRI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광고 보면 목 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는 목 디스크 증상을 완화시켜준다라는 문구를 내세우는 보조기나 가족용 치료기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완화 치료에 좀 도움이 되는 걸까요? 모든 치료는 우선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보조기 착용하시는 건 주변 근육이나 디스크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근본 원인은 따로 있는데 이를 찾아서 해결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조기에만 의존하시다 보면 오히려 디스크에 걸리는 힘을 대신 받아주는 주변 근육과 구조들이 약해지고 뻣뻣하게 굳어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가정용 디스크 치료기의 경우에도 근육통이나 초기 디스크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태에 따라서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원인과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하에 착용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재활의학과 정분이 김영민 원장님과 함께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 디스크의 단계적 치료 방법. 자, 앞서 원인, 증상, 진단 기준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키워드에서는 목 디스크 치료법 살펴보겠습니다. 목 디스크 단계별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원장님? 디스크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초기 단계로 경미한 경우에는 바른 자세와 운동 방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부터 시행하고 좀 더 증상이 심하거나 진행된 경우에는 그 신경주사 등의 시술 치료, 그리고 도수 치료, 보조기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해도 잘 호전되지 않는 매우 심한 경우나 팔과 손의 힘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진행성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가 권장됩니다. 네.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빠른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재생치료와 재활치료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경주사 치료. 보통 많이 맞으면 이제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 신경주사 치료를 신경차단술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경차단술은 목표로 하는 신경과 들어가는 약물 그리고 해당 약물을 투입하는 방식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통증을 느끼는 신경에 고농도의 스테로이드와 마취제 약물을 주사해서 단순히 통증만 못 느끼게 차단하는 방법의 경우는 통증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신경이 자극받는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은 되지 못하기에 추후에 약 기운이 떨어졌을 때 디스크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치료는 통증이 너무 심할 때만 최소한의 횟수로 시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 약물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다량으로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호르몬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주변 구조들이 약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신경주사 치료나 시술 중에 주사와 약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암이라는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방사선 노출 위험 때문에 가급적 최소한으로 사용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통증만 줄이거나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하는 거, 또 방사선 노출 문제 등으로 많이 맞으면 안 좋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신경주사 치료는 모두 그렇게 많이 맞으면 안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 신경주사 치료 중에서 신경 주변의 유착들을 녹여내서 신경에 가해지는 마찰과 압력을 줄이는 목적의 치료들은 충분히 마찰과 압력이 줄어들 때까지 장기간이라도 꾸준히 치료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신경주사 치료할 때 그 엑스레이, 그러니까 방사선이 같이 쓰인다고 하셨는데 사실 엑스레이 한 번 촬영하는 것도 방사선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신경주사 치료할 때마다 그 C암이라는 방사선 발생 장치를 꼭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C암이 아닌 초음파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그 신경과 그 주변 구조 그리고 주사 바늘의 경로, 약물이 들어가는 위치를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도 훨씬 높고 네. 방사선 노출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경주사 치료는 가능하다면 초음파 유도 시설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그 해당 치료 방식은 가능한 병원들이 많지가 않아서 미리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음파 장비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자, 목 디스크 때 받는 신경주사 치료 위험성과 그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서 찾을 수 있는 사실 여러 전문 병원들 있잖아요. 뭐 정형외과, 뭐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등등. 각각의 치료 방법들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걸까요, 선생님? 예, 전문 병원에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의 경우에는 수술까지 필요로 하는 외과적으로 심한 경우의 환자분들을 많이 보십니다. 예, 환자분들의 불편하신 부분 내부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시겠죠. 네. 특히 신경외과의 경우에는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분들을 위주로 잘 보시고 정형외과의 경우에는 관절과 척추 등의 손상 환자분들을 잘 보십니다. 이게 비수술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중증도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과 전문 병원에서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반면 재활의학과의 경우에는 수술까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 디스크라는 특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중추신경계부터 말초신경, 관절과 척추, 근육과 힘줄 인대 등 전신에 걸쳐서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고 생체 역학적인 기능적 분석으로 자세와 움직임상에서의 문제들까지도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치료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반드시 좀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목 디스크와 어깨 질환 혹은 손목 터널 증후군 등의 주로 증상을 유발하는 손상 위치, 정도를 확인해야 될 때 재활의학과에서 주로 진행하는 근전도 검사라는 특수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일자목, 거북목 등 자세나 체형 구조상에서의 문제, 그리고 근력과 관절 가동 범위, 움직이는 패턴, 생활 습관, 업무 환경 등의 영향이 큰 경우에는 생력학적 분석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해당 검사와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 계획 설정하는 부분도 재활의학과에서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치료사들과 재활치료팀을 이뤄서 도수치료를 비롯해서 물리치료, 보조기 치료, 바른 자세와 운동법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진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병원들에서 수술적 치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시행을 받으셔도 해결되지 못하고 자꾸 재발하거나 후유장애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를 통해서 가능한 사회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목 디스크 치료 후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어떤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치료를 몇 번 받으셔서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디스크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신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자세와 생활 습관, 업무 환경 등을 잘 점검하고 관리하셔서 본인의 상태에 맞는 운동법들을 잘 처방받으시고 규칙적으로 그걸 진행하시고 주기적으로 병원 관리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 디스크 치료 중이거나 뭐 치료 후에도 바른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른 자세로 목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잘 분산시켜 주는 게 목 디스크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뿐만 아니라 전체 척추와 어깨에 적절한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 또한 그만큼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 목을 앞으로 빼는 습관을 좀 고치고 바른 자세 유지하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육 스트레칭 어떻게 하는지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선생님. 하루 3번 약 10에서 15분 정도 전신 스트레칭 하는 것. 그리고 허리와 가슴을 펴고 양쪽 날개뼈에 힘을 주면서 뒤쪽으로 모으면서 약 10초에 걸쳐서 턱을 천천히 치켜들어 올리는 운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날개뼈를 뒤쪽으로 모으는 이 운동은 거북목을 개선해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데 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틈날 때마다 자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네. 다만 운동할 때 날카롭거나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바로 멈추시고 강도와 운동 범위를 낮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 어렵지 않은 운동법이니까 매일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예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목 디스크 역시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잘못된 자세는 고치고 장시간 목에 부담 가는 행동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김영빈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